한국이 뒤통수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껏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핵기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핵을 만드냐며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 놓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최근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한국 핵 보유를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3시 42분 전은 펜타곤 지하 4층 작전 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발의 EMP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핵시설을 향해 최종 접근 중이었거든요. 300m만 더 가면 목표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동시에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미사일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전술장교 윌슨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궤도 이탈 확인, 모든 탄두 목표 실패라고 했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남은 잔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제가 미 국방부 기술정보분석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였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자신 있어 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작전실 한쪽에서는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로 백악관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는데 분명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이번 작전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3억 달러가 넘었는데 모든 게 허사가 된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란이 우리의 공격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점이었어요. 4시간 후 긴급 분석회의가 소집됐습니다. NSA 전자전 분석국장 톰슨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자기장 파형 패턴을 보라고. 기존 카탈로그에 전혀 없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인지 물어보니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어떠냐고 했더니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어요. 회의실에 참석한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희박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기술을 제공했을 텐데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때 저는 화면 속 수학적 곡선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곡선의 기울기 변화율이 특이했어요. 비선형 함수였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6개월 전에 읽었던 논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논문의 수식과 이 곡선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작전 참모 데이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기술일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데이비스는 한국이 이런 고도의 전자전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분석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미사일 방어보다는 공격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곡선 패턴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톰슨 국장이 48시간 내에 기술 출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CIA 기술정보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최근 6개월간 발표된 모든 전자공학 논문을 검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자기장 간섭과 유도체 안정화에 관련된 연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과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작업이었거든요. 저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기술원 저널에 실린 논문 하나가 검색됐어요. 제목은 비선형 자기장 환경에서의 유도체 안정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도현 교수였어요. 논문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곡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수식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민간 항법 연구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종말 유도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논문이 공개된 게 불과 6개월 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이도현 교수였습니다. 이도현 교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치고는 온라인상의 자료가 많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인 프로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발표한 논문이 겨우 2편뿐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수준의 연구자라면 매년 서너 편은 나와야 정상인데 말이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CIA 인사정보과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현 교수가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잉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가 특이했어요. 연구성과 표절 의혹으로 인한 자진 사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잉 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도현 교수가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이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교수는 개인 발명가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업무상 발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갈 뻔했지만 결국 이 교수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그때 개발했던 기술이 바로 자기장 간섭 환경에서의 정밀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사용된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였거든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도현 교수가 미국에서 당한 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톰슨 국장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이도현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톰슨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문의 수식과 실제 데이터의 일치율이 99.7%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정도 일치율이라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후에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출장이 승인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학술 교류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도현 교수와의 접촉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교수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 더 분석해봤어요. MIT 시절 지도 교수였던 로버트 첸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첸 교수는 이도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학문적 능력은 물론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런 사람이 기술을 적대국에 넘겼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에서의 경험이 그를 바꿔놓았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신뢰했던 미국 회사에서 배신을 당했다면 충분히 복수심을 가질 만했거든요. 더욱이 그의 기술이 실제로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출장 이틀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도현 교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교수 측에서 흔쾌히 승낙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이도현 교수가 배후에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무작정 추궁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우회적으로 접근하면 눈치를 챌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동료가 보내온 긴급 메시지였는데 이도현 교수가 최근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학회 참석이었지만 그중 2번은 이란과 인접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에 놀랐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긴장 상태였거든요. 혹시 이도현 교수가 제 정체를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대사관에서 미리 준비해준 신분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스탠포드 대학 공학부 방문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도현 교수와의 만남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그의 연구실이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였어요. 대사관 정보관이
미리 캠퍼스 지도와 건물 배치도를 제공해줬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 대화에서 사용할 질문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돌려서 말하면 핵심을 놓칠 수도 있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술적 호기심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한국 측 정보기관에서도 이도현 교수의 최근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의 중동 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그의 연구 성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항공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서울 외곽에 있어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큰 대학이었습니다. 공과대학 건물은 8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이도현 교수의 연구실은 6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를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 사람이 미국의 작전을 무력화시킨 기술의 개발자일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온화하고 학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MIT에서 공부한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다고 하니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자공학 분야에서의 성과가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교수의 표정이 약간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그의 전공 분야를 언급해서 관심을 보인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최근 연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자기장 간섭에 관한 논문이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이도현 교수는 잠시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연구는 원래 민간 항공기의 안전 항법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어요. 최근 들어 GPS 신호 교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대안적인 유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민간 기술만을 위한 연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혹시 군사적 응용 가능성도 고려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기술은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연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 톤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때 저는 보잉에서의 경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해봤어요. 미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간 이도현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이도현 교수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보고 저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제를 꺼낸 이상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국에서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실망도 컸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구 성과에 대한 인정 방식이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보다는 회사의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구자 개인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구자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더 존중한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뭔가 숨겨진 분노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문화 차이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잉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도현 교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때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장 간섭 환경에서의 정밀 유도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간단히 언급했어요. 바로 지금 그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때 개발한 기술을 한국에서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회사 소유이고 지금의 연구는 순전히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방어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봤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학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이도현 교수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은 모든 학회 참석 정보가 공개되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제항법기술 세미나였다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GPS 교란 문제가 심각해서 대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는 신호 간섭이 빈번하다며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 미사일이 공격한 지역과 일치하는 곳이었거든요. 혹시 그 지역의 구체적인 간섭 패턴에 대해 연구해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학술적 호기심으로 몇 가지 분석을 해봤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순전히 이론적인 연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는 구할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데이터 없이는 그렇게 정확한 간섭 패턴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경로로든 실제 데이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조심스럽게 추궁해봤지만 이 교수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며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한 학술 교류가 목적인지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하며 변명했어요. 워낙 흥미로운 연구라서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도현 교수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감지한 저는 전략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물어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도현 교수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솔직한 접근이 나을 수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실은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도현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그냥 학술 교류가 아니었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제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정보분석관이라고 소개했어요. 물론 스탠포드 대학과도 협력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는 군사기술 분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밝힐 수 없었지만 고도의 전자전 기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 기술이 교수님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자신의 연구가 이론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실제 군사적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어요. 혹시 최근 이란 관련 기관이나 인물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연구자이고 어떤 나라와 협력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오해하지 말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단순한 확인차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면담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교수님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미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잉에서의 일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공감을 표했어요. 그러자 이 교수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았어요. 과거 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교수님의 기술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과 함께 미국 영주권 제공,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서의 교수직 보장을 제시했어요. 이도현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사용 목적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과거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보잉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배신당했다고 상처를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협력을 원한다면 기술이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격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공격 작전에 사용할 계획인데 방어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도현 교수와의 첫 만남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끝난 후 저는 대사관으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급자들은 교수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단순한 이론 연구라면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각도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도현 교수 개인보다는 그가 속한 연구 환경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항공대학교의 연구 현황과 최근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정보관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배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도현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작년부터 갑자기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차세대 항법 시스템 개발이었는데 예산 규모가 무려 200억 원에 달했어요. 단순한 민간 기술 개발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회사들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사일과 유도무기 개발에 특화된 기업들이었거든요. 민간 항법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참여 기업의 성격이 너무 군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한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관련 연구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도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화시스템 연구원인 김재훈이 작성한 논문이었는데 제목이 수중 발사체의 전자기 환경 적응 기술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올 때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을 극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는 이도현 교수의 자기장 간섭 극복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논문의 실험 데이터였어요. 실제 잠수함 발사 환경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매우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실전 수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를 워싱턴에 보고했어요. 국방부에서는 긴급 분석팀을 구성해서 한국의 실제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실제 성능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정보를 입수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이 목적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바로 이도현 교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의 중동 출장의 진짜 목적도 추측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한국의 신무기 체계를 소개하거나 기술 이전 논의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접촉은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도현 교수를 설득하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기술 확보 차원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상급자들에게 건의했어요. 이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거든요. 개인 연구자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압박하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긴급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결론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불려갔어요.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가 직접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새로 입수된 위성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신형 핵탄두 조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늦어도 2주 내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긴급한 건 이란이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핵시설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기존의 어떤 공격 수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협상 실패 시 한국 정부에 직접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적대국에 제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첨단 기술 수출 승인을 연계하겠다는 압박안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접근이 너무 성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이도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압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완성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이도현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수님께 시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처음에 만남을 거부했어요. 지난번 대화가 불쾌했다며 더 이상 미국 관료들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는 30분만이라는 조건으로 만남에 응해줬어요. 이번에는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처음부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교수님의 기술이 그들의 방어력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도현 교수는 그런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은 방어적 성격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어요.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기술 때문에 중동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이도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각국 정치인들의 잘못이지 기술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용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직접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렇게 되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현 교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것이 협박인지 묻더군요. 저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도현 교수가 미국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미국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며 압박받을 이유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이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이제는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압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었습니다. 이도현 교수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이미 미국의 접촉 시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국정원에서 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교수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종속관계로 보고 있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정부 관료가 한국 연구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며 강력히 항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의 접근을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도현 교수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방식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압박이나 회유가 아닌 진정한 협력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저녁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항의로 인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국무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CIA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려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개인적 접촉은 중단하고 정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K전자전 시스템의 시연 성공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유도무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우리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으니 함부로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시연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목표 직전에서 모두 궤도를 이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이란에서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도현 교수가 핵심 개발자로 소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기술을 확보했다며 대서특필했어요. 워싱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기술 시연을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됐어요. 이제 선택권이 한국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셈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개 시연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국 내부 정보를 더 정확히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보과장과 함께 한국 안보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과거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정원 간부를 통해 비밀 회동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이뤄졌어요. 상대방은
국정원 과학기술정보과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침착한 인상이었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듯 했어요. 김 과장은 미국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 프로젝트 규모와 진척도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지만 김 과장은 쉽게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정말로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확보나 압박이 목적이라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미국의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기술 공유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전과 SLBM이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KSEA-7 완성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였어요. 물론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완성도 수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95% 완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김 과장은 이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성능 지표였어요.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을 텐데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검증됐다고 했어요. 특히 북태평양에서 실시한 비공개 시험에서 미국제 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며칠 전 위성에서 포착된 미확인 발사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KSEA-7 시스템의 실전 시험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은밀하게 자체 성능 검증을 완료한 상태였던 거죠. 김 과장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했어요. 이 기술이 이미 동맹국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과 호주에는 부분적으로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이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중동 전체를 대상으로 군사기술 외교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정보가 미국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술 패권을 구축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기술 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만약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찾던 기술은 이미 완성된 무기 시스템이었고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김 과장과의 비밀 회동에서 얻은 정보를 워싱턴에 보고하자 즉시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무부, CIA, NSA까지 모든 관련 기관이 긴급 태세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이미 완성된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48시간 후 미국, 일본, 영국 간의 긴급정보 공유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저도 현지 상황 브리핑을 위해 참석하게 됐어요. 일본 측 대표는 방위성 정보본부 부장이었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자적인 경로로 한국의 KSEA-7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어요. 특히 한국이 일본에게 부분적 기술 이전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이 기술이 미일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미국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영국 측 대표는 더욱 놀라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방어 능력 확보에 관심이 높아진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군사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까지 한국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는 정보였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독자적인 군사 기술 확보에 적극적인 국가거든요. 만약 터키까지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면 나토 내부의 기술 표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 NSC 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확산되면 미국 중심의 기존 군사기술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군사적 압박부터 경제 제재까지 다양한 옵션이 검토됐어요.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 때문에 강경한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통해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군사적 대립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고 대신 공동 개발이나 기술 공유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명의 연구자를 설득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제 질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 패권 구조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 언론에서 한국의 KSEA 세분 기술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기술의 파급 효과를 다뤘어요. 특히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분석이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의 공격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면 군사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핵무기조차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이 단숨에 군사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국가가 기술 혁신을 통해 큰 국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워싱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국방부는 긴급히 자체 대응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얼마나 더 앞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국 정찰 위성이 한반도 근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활동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32분 미국 해양감시 위성이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어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한국 잠수함의 발사관이 열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수함에서 무언가가 발사되는 순간 모든 관측팀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사체는 수면을 뚫고 나와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궤적을 추적해보니 고도 30km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서도 위성 추적에서도 완전히 모습을 감췄거든요. 펜타곤 분석팀은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발사체가 사라진 위치와 시간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것이 해군용 시험일 가능성이었어요. 고도 30km는 대기권 상층부로 EMP 공격이나 핵탄두 시험에 적합한 높이였거든요. 하지만 핵폭발의 징후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수치도 정상이었고 전자기 펄스도 관측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발사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6시간 후 답이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일본 근해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해상에 착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니
한국에서 발사된 지점으로부터 정확히 1,5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놀라운 건 착수 시점이었습니다. 발사 후 정확히 47분 만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이는 기존 SLBM의 비행 시간보다 30% 이상 단축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비행 궤적이었어요. 일반적인 포물선 궤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방향을 바꿨고 마지막에는 거의 수직으로 낙하했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절대 요격할 수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펜타곤 전문가들은 이를 혁신적인 유도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이 KSEA-7 기술을 실제 SLBM에 적용해서 성능 시험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중간 궤도 변경은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핵심 기술로 여겨졌어요. 일본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일본 근해에 떨어진 것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항의했어요. 비록 공해상이었지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였거든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일본이 관측한 물체는 한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은 명확했어요. 한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연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 일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알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건 시험 방식이었어요.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미사일 시험은 충분히 합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는 핵실험 못지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85% 확률로 해군용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핵탄두만 장착하지 않았을 뿐 모든 시스템이 실전과 동일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정말 핵탄두가 장착됐다면 일본 근해에서 핵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이 사실상 해군용 능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예측 불가능한 궤적은 기존 방어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어요. 워싱턴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 기술만 보유한 게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는 한국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도 동북아 군사 균형에 변화가 생겼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하나의 기술 발전이 전 지역의 군사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질적 해군용 시험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자 워싱턴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압박이나 회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직접 서울로 파견되면서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에게는 이도현 교수와의 최종 접촉 임무가 주어졌어요. 정부 간 공식 협상과 별개로 기술 개발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압박이나 회유 대신 진정한 학술 협력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초빙 교수직을 제안한다는 공식 서한을 준비했어요. 연봉 30만 달러에 연구비 별도 지원,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미국 이주 지원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도현 교수와의 약속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의 연구실에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 요청이 폭주해서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대사관을 통한 공식 요청으로 30분간의 면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아닌 서울 시내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최근의 성공적인 시험으로 인해 국내 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제안을 가져왔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솔직하게 사과부터 했어요. 지난번 만남에서 압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교수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초빙 교수 제안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건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기술을 빼앗기거나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모든 연구 성과에 대해 정당한 크레딧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도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 대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교수님이 직접 기술 사용 방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구 책임자로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도현 교수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단언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미국 못지않다며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와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해봤어요. 교수님의 기술로 인해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도현 교수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평화를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든 사용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술자로서 최선의 기술을 개발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면담이 끝나갈 무렵 이도현 교수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협력을 원한다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대신 상호 이익이 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한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카드를 써봤지만 이도현 교수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만 더해졌습니다. 이도현 교수와의 마지막 만남이 실패로 끝난 후 저는 급하게 귀국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즉시 복귀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한국에서의 모든 접촉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명의 연구자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목격하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 패권 구조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미국 언론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이도현 교수를 국가적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대사관에서 받은 마지막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10여 개국과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한중 간 군사기술 협력이 성사된다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임무는 실패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느꼈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우리가 한국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을까?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저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고민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기존의 군사 질서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중소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대국에 맞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나눠주면서 저는 문득 이도현 교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와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던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기내 와이파이로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한국과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속보가 떠 있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미국은 진짜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맹국들마저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기술적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워싱턴 근교에 착륙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떤 보고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였어요. 한국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더 균형 잡힌 세계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택시에 타고 CIA 본부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다른 나라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 질서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체제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었습니다.